그래서 ADC 같은 회사들은 작년에 워낙 M&A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M&A 할 그런 덩치가 있는 회사들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도 작아요. 우리나라 리가캠 바이오만 해도 덩치가 있고 굉장히 큽니다. 아마 미국에 있었다면 M&A 충분히 대상이 되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이오 투자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이혜진이라고 합니다. 계약이 계속해서 이제 규모가 늘어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제 처음에는 1,000억 원대 계약을 했다가 그 다음에 3,000억 원대,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5,000억 원대로 이렇게 계속 계약의 규모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납기, 그 다음에 품질 이런 쪽에서 일라이 릴리가 이제 CMO를 줘서 만족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속 글로벌 파마하고의 그런 신뢰성을 높여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글로벌 빅파마하고의 그런 협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수주 이런 것들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게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그런 주요 업무, 기존의 업무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글로벌 트렌드라 그러면 작년에 이어서 ADC 같은 모달리티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분해제 TPD, 그 다음에 RPT라는 방사성 의약품. 그 다음에 이중항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루닛을 논했지만 AI 바이오, 그 다음에 뭐 CGT라는 유전자 세포 치료제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그런 모달리티에서 핵심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전부 다 우리가 중심해서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또 M&A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M&A 대상이 굉장히 제한적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발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수할 수 있는 회사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주체가 그런 회사가 적으냐 그러면 아직까지는 적은 건 사실인데 없느냐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있죠. 그러나 인수를 해서 통합을 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체력이 되는 회사들 아니면 전략적으로 그거를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에 따라서 인수가 좀 불편한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내는 활발하지 않지만 이런 ADC, RPT, 그 다음에 TPD, CGT 이런 분야에서는 M&A가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DC 같은 회사들은 작년에 워낙 M&A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M&A 할 그런 덩치가 있는 회사들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도 작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물건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리가캠 바이오만 해도 덩치가 있고 굉장히 큽니다. 아마 미국에 있었다면 M&A 충분히 대상이 되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벌써 이제 오리온에게 M&A가 된 상황이죠. 그 다음에 TPD 같은 경우에도 그 ADC 다음으로 최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ADC 그 다음에 TPD, 그 다음에 방사성 의약품 RPT 같은 이런 모달리티를 가진 회사들이 최근에 M&A 대상으로 계속 뭐 M&A가 되고 있고 그 다음 대상이 지목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고요. 이제 TPD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누릭스라든가 그 다음에 아비나스 같은 회사, 그 다음에 RPT 같은 경우에 액티눔 같이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은 업체들보다는 조금 우리나라 이제 미국 업체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조금 더 큰 업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빅파마 중에서는 암젠이 좀 향후에 이제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빅파마다 보니까 임상 3상 결과 발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비만 치료제에서
이제 지금 경쟁하고 있는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 그 다음으로 그 거대한 시장을 먹기 위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 다음 선수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 발표하고 이제 회사에서 1분기 실적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실적과 그다음에 임상 그런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2029년이 되면 비만 치료제가 한 19개 업체들이 경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가장 이제 경쟁력 있는 하나의 회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많은 시가총액을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젠 같은 회사도 이제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뇌질환 치료제 알츠하이머 레켐비를 상업화한 회사고요. 레켐비의 실적이 어느 정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라고 1분기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젠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대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이디스에서 가장 전 세계적으로 잘하고 있고 2030년에 랭킹 1위를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다이이치 상교 같은 DS라는 다이이치 상교도 여러분들께서 큰 기업들 중에서 빅파마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가총액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70억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빅바이오텍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술 트렌드일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암제는 비만 치료제를 좀 강조하면서 말씀드렸고요. 바이오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츠하이머, 퇴행성 뇌질환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력으로 하고 있는 그런 연구개발이나 아니면 치료제가 트렌드에 맞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임상 결과가 다른 회사들 대비해서 아주 독보적으로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베스트 인 클래스 아니면 퍼스트 인 클래스에 해당되어야 향후의 상업화의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상 데이터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작기 때문에 나중에 상업화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 능력이 아직 없기 때문에 따라서 기술을 협업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일정 부분 자금도 좀 원활하게 돌아가면서 연구개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협업, 기술 수출을 한 경험이 있느냐 이런 내용도 보고요.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는 현금을 얼마나 들고 있느냐. 현금 가용 연수. 지금 들고 있는 돈으로 몇 년을 연구개발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대부분 여러분들이 2년 이상 들고 있는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보실 것을 권합니다. 네, 이 아스코는 뭐 3대 학회이면서 거의 3,200편에 해당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제약 바이오 업계에 있는 분들 중에서는 대부분 참가할 회사에서 한 명 정도는 참가할 가능성이 큰 그런 아주 중요한 학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암 학회인데 암이라는 게 최근에 연구 개발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암 치료제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이 어떤 한 분야가 아니라 어떤 시장 전체 바이오의 흐름을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암 치료제의 그런 임상 단계에 있는 물질들이 어떤 결과들을 발표하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신물질들이 아닙니다. 기존에 연구 결과를 많이 진행을 했고 임상, 2상, 3상 단계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 개발을 시작을 해서 거의 한 7, 8년, 9, 10년까지 이제 온 물질들이고 여기에서는 바로 신약이 되는 물질들이 거의 마지막에 이제 임상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결과들은 의사들이 직접 그 치료제를 쓸 때 디테일하게 그 효과와 부작용을 알고 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임상 결과 발표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후기 임상,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 그 다음에 HLB 같은 경우가 간암 치료제, 그 다음에 또 비소세포 폐암에서 임상 3상
후기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임상 1상 단계에 있는 그럼 초기 단계 물질들, 이가캠 바이오라든가 ABL 바이오, GI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네오 이뮨텍, 그 다음에 루닉 같은 경우에도 루니스코프 관련한 그런 연구 결과들을 발표를 하고요. 따라서 다양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암을 공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중 항체로, 그 다음에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ADC로, 아니면은 또 표적 치료제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암을 치료하는 그런 혁신 모달리티, 기존의 연구 개발이 잘 진행이 안 됐던 분야라든가 새로운 분야에서 초기 단계의 연구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좋은 성과를 보인다면 빅파마들의 관심, 그 다음에 기술 수출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키트루다와 같은 면역 관문 억제제가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암 치료제 중에서 그동안 혁신이 없다가 이 키트루다 같은 면역 관문 억제제가 나오면서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많은 암종을 치료를 하지만 그 암종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들은 각각의 질환의 20%에서 30%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환자들 7, 80%의 환자들은 아직 치료제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다양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 키트루다하고 다른 치료제를 병용해서 키트루다 단독 대비해서 훨씬 더 치료 효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임상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DC가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ADC는 병용 치료제도 가능하지만 단독으로도 굉장히 치료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그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암을 타겟팅해야 되는데요. 암 표면에 있는 이제 항원을 타겟팅하게 됩니다. 그런데 암 중에서는 이 표면에 나와 있는 이 항원이 숫자가 드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치료제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표적을 제대로 찾아갈 수가 없는 거지. 찾아가더라도 아주 적은 수의 치료제만 찾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ADC 같은 최근에 나오는 2세대 ADC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암세포를 공격하고 그 다음 세포까지도 공격하는 그런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원이 적더라도 치료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허투라는 유방암에 단백질이 적다 하더라도 N02 같은 ADC 치료제는 치료 효과가 굉장히 잘 나온다. 그거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옆에 있는 암세포까지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ADC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죠. 치료를 내는 방법이 그 암세포의 유전자를 파괴하거나 아니면은 암세포의 틀을 형성을 하고 있는 미소세관을 파괴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치료 효과 측면에서 강력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ADC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ADC도 굉장히 좋은 치료제이긴 한데 암세포는 또 내성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좋은 치료제인 ADC가 이제 내성이 생겼을 경우에 그 다음 순을 우리는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ADC가 암세포를 죽이는 방법은 DNA를 파괴하든가 아니면 미소세관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내성이 생긴다 그러면은 다른 약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의 성장과 관련된 그 경로에 있는 단백질들을 아예 분해시켜서 암세포의 내성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방법이 TPD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CG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본적인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유전자 자체를 편집하거나 아니면은 유전자가 없는 환자에게 유전자를 넣어주는 그런 근본적인 치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유전자를 건드리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를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규제기관에서는 이제 조금 더 신중하게 유전자 세포 치료제에 대해서 좀 치료 효과, 그 다음에 좀 장기적인 데이터를 보기를 원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환자들도 유전자 편집 치료제, 내가 비록 아프긴 하지만 유전자가 혹시 다른 유전자가 편집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을 또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려감들은 데이터, 치료제가 나오고 이런 치료 데이터가 실 데이터가 굉장히 오랫동안 쌓일 때 그런 이제 우려감들은 없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 승인된 그런 치료제들의 임상 데이터들이 리얼 데이터들이 쌓이면서 조금 더 유전자 세포 치료제의 신뢰성도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지만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여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메신저 RNA 암 백신 관련해서 모더나라는 미국의 회사가 가장 임상 단계가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흑색종하고 비소세포 폐암 임상 3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신저 RNA 이제 개인용 암 백신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을 위한 그런 백신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암에는 나는 암이다라는 표식이 있죠. 그게 이제 신항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항원들을 흉내내는 겁니다. 메신저 RNA로 흉내를 내고 그 메신저 RNA를 주입을 하면 우리 이제 몸속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았을 때처럼 항원이 생기면서 그 항원으로 T세포를 맞춤형 교육을 시키는 거죠. 우리 몸속에 있는 T세포를 맞춤형으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범용 교육이 아니라 맞춤형. 내 암을 독특하게 잘 죽일 수 있도록 제 몸속에 있는 T세포를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암 항원을 추출하고 몇 개를 추출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용 이 신항원을 추출하고 또 메신저 RNA 백신을 만드는데 대단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임상 한 명 하는데 12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이번 아스코에서도 키트루다와 병용으로 해서 메신저 RNA 맞춤형 암 백신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임상 단계에 올라오고 있지 못한 건데요. 그래서 앞으로 좀 갈 길은 멀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또 암은 계속해서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유전자 변이를 계속 쫓아가면서 암을 치료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희귀 유전병입니다. 이 SMA는 그래서 우리 몸속에 필요한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 자체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 단백질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우리 몸속에 유전자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 치료제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SMA라든가 또 좀 전에 말씀하신 CAR-T 같은 경우에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그런 이제 환자의 편리성이 약간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CAR-T 같은 경우에는 아픈 환자의 몸속에서 피를 뽑아서 그리고 이제 유전자를 편집을 해서 다시 넣어주는 거거든요. 우리 몸속에 넣어주는 겁니다. 카라는 것을 만들어서 넣어주면은 그 카로 이제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몸이 아픈 상황에서 그러한 과정들을 수행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타임리하게 이제 맞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또 이 CAR-T 치료제를 맞은 환자들에서 T세포가 암화됐다라는 오히려 암이 걸렸다라는 보고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문구를 그런 라벨에 붙이게끔 FDA에서 이제 권고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도 최근에 있고 그런 것 문제들이 있고요. 아까 SMA로 돌아가 보면 이런 환자들은 그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고요. 몸이 이제 움직이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치료제를 받으면은 10명 중에 한 2명 정도가 일어나고 또 걸을 수도 있다. 이렇게 혁신적인 치료제긴 한데 그 후에도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치료들이 굉장히 많고 불편한 부분. 나머지 환자들은 또 치료가 또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치료제들은 굉장히 고가입니다. 카티도 고가인데 이런 치료제들은 몇십억씩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험이 절대적이죠. 그렇죠? 보험 급여가 되면 예를 들어서 뭐 20분의 1이라든가 30분의 1이라든가 이런 가격만 내고 치료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료제를 받을 수 있는 보험 급여가 되는 환자들, 예를 들어서 SMA 치료제 중에 졸겐스마라는 몇십억짜리 치료제가 있습니다. 이 치료제는 아주 어린 애들한테는 보험이 급여가 되는데 청소년하고 성인한테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들 군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판매도 좀 제한적이고 또 환자들 중에서는 치료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보험급여까지 되지만 환자가 또 치료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그 환자 이제 맞춤형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나온 그 SMA 치료제들을 전부 다 다양하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보험급여가 제한적이라 환자 치료도 굉장히 제한적이면서 환자들의 그런 그 치료가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측면들이 이제 치료제 성장의 한계를 느끼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 그 다음에 미중 갈등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국은 이제 바이오 생산 기술을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바이오 생산 기술이 없으면 향후 10년 이내에 이 바이오 생산 기술이 다른 제조업하고 맞물리는 게 거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 생산 기술이 없으면 다른 산업의 성장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오가 미국은 굉장한 강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반도체, 그다음에 AI 이런 쪽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중국이 쫓아오지 않습니까? 2차 전지 뭐 거의 다 빠른 속도로 쫓아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그런데 이 바이오에 있어서만큼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바이오 생산 측면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그런 약품들,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약을 이제 의존하는 약의 생산 의존도가 중국의 한 7, 8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미국 자체가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향후의 제조업 측면, 그 다음에 국가적인 그런 이제 약 확보, 안보 문제,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볼 때 바이오 생산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나라 업체들의 미중 마찰이 우호적인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리고 불리하지는 않을 텐데 향후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미국 쪽으로 진출을 서두르려고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강요를 할 것이고 미국이 시장이 가장 크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서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성장을 하지 않으면은 성장성이 크질 못합니다. 따라서 미국으로의 진출을 아마 우리나라 기업들도 서두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혜주를 논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불리하지 않다 정도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국내보다는 아마 향후에는 미국 쪽으로 빨리 공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미국 쪽으로 진출을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우시바이오 거의 이제 퇴출되다시피 하면서 미국 시장에 CMO 공백 현상이 생기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론자하고 그 다음에 후지필름이 발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시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텍 중심으로 장사를 해왔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파마, 큰 기업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텍 쪽으로 서둘러서 진출을 확대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아마 미국 공장 신설을 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공장을 살지는 모르겠지만 진출을 서두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낭성섬유증이라는 이제 질병에 대한 치료제, 이제 지금은 이제 트리카프타인데요. 이 트리카프타의 독점력이 거의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낭성섬유증 환자의 거의 뭐 95% 이상을 이 트리카프타가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향후에 그런 경쟁력은 당분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트리카프타 다음을 책임질 반자 트리플렛이 이제 임상 3상을 마치고 그다음에 신약 신청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측면에서는 아마 트리카프타 대비해서 조금 더 비쌀 것이다, 시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자 트리플렛이 FDA에서 승인이 되느냐, 그 다음에 트리카프타에서 반자카프타로 원활하게 이전이 될 것이냐라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비마약성 진통제, 지금은 마약성 진통제가 거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작용, 그러니까 중독성에 대한 그런 부작용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비마약성 진통제가 현재 이제 임상 3상을 마치고 마찬가지로 신약 승인 단계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신약으로 승인이 될지, 그 다음에 얼마나 또 많이 팔릴지, 이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지 어떨지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요 다음에는 아마 신약으로 승인된 카스케비, 그러니까 크리스퍼 테라피틱스하고 협업해서 만든 유전자 편집 치료제, 겸상적혈구, 그 다음에 베타 지중해성 빈혈증, 이 두 가지 증상에 대한 그런 치료제를 승인을 받았는데요. 치료 과정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서서히 이제 환자 수, 즉 매출액을 늘려가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한 75개 정도의 치료 이제 기관을 확보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25개 정도 치료 기관을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만약에 이제 버텍스가 생각하는 대로 원활하게 이 카스케비의 매출액까지 늘어난다 그러면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저도 이제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상장하기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내시 치료제 임상 1상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성과가 괜찮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임상 2상 결과를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상 2상을 또 진행해야 되고, 결과가 잘 나오기만을 이제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그 내시하고 그 다음에 섬유화, 이 두 가지를 같이 만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결코 쉬운 그런 임상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내시 치료제가 지금 하나가 임상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신약으로 승인이 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일라이 릴리라든가 이런 쟁쟁한 기업들, 우리나라의 한미약품이 머크하고 협업을 해서 임상 2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아주 쟁쟁한 업체들이 임상 단계가 훨씬 더 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상업화가 D&D 파마텍이 상업화까지도 이제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그 상업화에 성공하기까지는 굉장히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쉽지 않은 게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전히 뭐 비만 치료제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노보노디스크나 아니면 일라이 릴리에 있어서 리스크라 그러면은 생산과 관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그거조차도 이제 리스크가 되는 거죠. 1분기 실적을 보면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이제 그 일라이 릴리라든가 노보노디스크가 조금 더 상승할 그런 룸은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발표되는 그런 실적들을 계속 체크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아마 2029년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빅파마 중에 임상 3상에서 비만 치료제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 업체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약간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거고요. 아마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는 그 전에 아주 발빠르게 그 시장을 장악을 빠른 속도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올해 1분기를 보면은 미국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2월 달 중순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그러다가 2월 말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4월 달 기준으로 보면은 커다란 산을 이루었습니다. 조금 더 긴 타임라인으로 본다 그러면 작년도 10월부터 바이오 주가가 상승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2개월 동안 작년 11월, 12월 이렇게 2개월 동안 한 30% 떴습니다. 그러다가 연초에도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한 2개월 정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작년도 10월 바닥 대비해서는 거의 한 35% 정도 상승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이제 금리에 대해서 조금 의견들이 금리 인하가 지연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게 2월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3월부터 이연될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고착화되었죠. 그래서 3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해 올랐던 부분들을 전부 다 이제 겨내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였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같이 금리 인하 지연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종목들 예를 들어서 이제 알테오젠이라든가 HLB, 유한양행, 리가켄바이오 이런 뭐 휴젤 이런 기업들의 그런 그 실적과 맞물리는 그런 이벤트들이 생기면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이제 5월 14일 이렇게 말씀드리는 날까지도 그렇게 약하진 않다. 그래서 미국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오히려 미국 대비해서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금리의 영향은 둘 다 똑같이 받는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이 지금 임상 이상의 그 결과를 받아보기 바로 직전이다. 임상 이상 결과의 뚜껑을 열기 바로 직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임상 3상 이상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임상 1상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나라 전체를 한 개의 기업으로 본다 그러면 임상 이상 결과가 나오기 직전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상 이상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거의 뭐 천당과 지옥을 오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인 거죠. 따라서 그러한 기대감, 만약에 퍼스트인이나 아니면 베스트인 클래스의 물질들이 임상 이상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발표한다 그러면은 주가는 한 3배 정도 올라갈 힘이 생깁니다. 따라서 금리보다도 더 중요한 이벤트들이, 펀더멘털적 이벤트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 질문에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이오 주식은 안정형 주식과 그 다음에 성장형 주식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자금을 계속해서 조달해서 재무적인 그런 독립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신약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을 성장형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신약을 가지고 있으면서 잘 돈을 벌면서 그 돈으로 다시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즉 재정적인 독립을 이루고 있는 안정형 기업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질문을 주신 거는 안정형 그런 기업들. 베타가 굉장히 낮습니다. 베타라는 거는 시장이 일 움직일 때 얼마만큼 움직이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타가 1보다도 더 낮은 그런 안정형
바이오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은 주로 이제 빅파마나 아니면 빅바이오텍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 업체들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뭐 제네릭이라든가 이런 신약 그 다음에 이제 복제약들을 아니면 이제 계량 신약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독립적으로 돈을 빌리지 않고 이렇게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죠. 그런 업체들의 주가 움직임은 훨씬 더 변동성이 낮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XLV라는 ETF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 3년 정도는 아주 작은 밴드에서 거의 움직임이 없었는데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질문 주신 대로 XLV에 많은 그 빅파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 3년 정도 빅파마들 중에서도 주가 성과가 굉장히 좋았던 업체들은 몇 개 업체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XLV의 주가가 그 ETF가 옆으로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주식들은 조금 나쁘고 어떤 주식들은 굉장히 좋고 하면서 평균적으로 이제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뭐 아시는 것처럼 비만 치료제 일라이 릴리라든가 노보노디스크 이런 회사들은 실적이 크게 올라오면서 주가도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크 같은 회사가 키트루다라는 그런 항암 치료제 매출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주가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드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몇몇 회사들이 그래도 이제 플러스권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회사들이 주가가 약간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동향을 살펴보면 작년에 그 빅파마들이 굉장히 큰 돈들을 벌었고 그다음에 쥐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거의 1조 3,700억 달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역대 최대 규모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로부터 약가 인하 압력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제 블록버스터 중에서 시장에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약가 인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약물들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2026년부터 약가 인하 협상 대상으로 지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버스터 만료, 특허 만료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작년에 선 구조 조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비용도 줄이고 그 다음에 블록버스터 만료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블록버스터급으로 성장할 수 있는 물질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많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올해 1분기 실적을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의 한 80% 이상 실적이 다 괜찮게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아무래도 실적은 대부분 잘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화이자 같은 회사들은 코로나 백신이 매출이 크게 줄어들면서 작년까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선 구조조정도 했고 워낙 이제 매출액에 대한 기대치들도 낮아져 있는 상황이라 1분기부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상당히 괜찮게 잘 나오고 있다라는 펀더멘털적 요인을 말씀드렸습니다. 금리는 연초에 한 6월 정도, 2분기 말 정도부터는 이제 인하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봤고요. 올해 한 3번 정도 금리 인하 혹은 4번 이렇게 이제 봤었는데 이게 이제 한 분기 정도 더 늦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정도가 현실적으로 첫 번째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금리 인하 폭도 올해 전체적으로 한 0.5% 두 차례 걸쳐서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이유는 물가가 좀처럼 빠른 속도로 내려오지 않고 있어서 FRB가 서두를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뭐 고용이라든가 이런 측면 그리고 미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래서 리쇼어링 그 주요한 산업들 바이오도 마찬가지인데요. 대부분의 주요한 첨단 산업들
특히 이제 생산과 관련한 업체들을 전부 다 미국 쪽으로 끌어들이면서 미국의 고용, 실질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고용이 너무 탄탄하고 그다음에 물가는 전쟁과 또 미중 마찰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계속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유가도 영향을 주고 있고요. 따라서 물가는 급히 내려오기보다는 아주 서서히 내려온다라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공화당은 굉장히 보다 우호적입니다. 제약 바이오에 우호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특히 바이오 생산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이오 생산과 관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미래에 미국 이제 정책 입안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바이오 관련한 생산이 다른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바이오 제조 생산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전체 다른 제조업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바이오 관련한 제조를 미국 안쪽으로 갖고 들어와야겠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것도 같이 포함되지만 우선은 미국 내부에 있는 바이오 생산 기술이 굉장히 열의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바이오 제조 생산과 관련해서 보조금을 주면서 이제 뭐 한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이 스위스라든가 이렇게 미국 안쪽으로 들어와서 생산하도록 그렇게 유도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된다 그러면 이 빅파마들의 이제 1년간 사용하는 그런 마케팅 비용이 빅파마 10 기준으로 해서 한 개 기업이 우리나라 자금으로 해서 25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10개 기업만 합치더라도 250조 원의 마케팅 비용을 이 10개 회사가 쓴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 중에 일정 부분은 뭐 공화당이나 민주당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런 정치 자금, 지원 자금 중에서 한 7, 80%는 공화당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제약 바이오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회사는 매출액과 직결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펀더멘털적 이벤트가 물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피아주사 제형 키트루다 계약을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점권을 키트루다에게 부여하면서 마일스톤이라든가 그 다음에 로열티를 다시 지급받는 그래서 조금 더 큰 금액의 이제 현금 유입을 확정을 시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HLB도 마찬가지로 5월 이제 16일 앞으로 이제 이틀밖에 남지는 않았는데요. 신약 승인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신약 승인이 된다면 큰 매출이 일어날 것이다. 간암 1차 치료제로 승인을 받는 거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블록버스터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회사는 매출액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대규모 자금 2천억 중반대의 자금을 확보를 해야만 하는 인수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아마 2년 내 역대급 규모일 것 같은데요. 거의 한 1,700억 규모의 CB를 발행하는 것을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금과 합쳐서 이제 인수 자금을 대금을 납입을 한다면은 기존에 이제 시장에서 과연 인수를 할 수 있을까? 자금은 어떻게 구할까? 이런 이제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런 우려감이 해소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의 해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시장에서는 아마 단기적으로는 CB가 이제 늘어나면서
그런 주가의 희석 이런 부분들이 우려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볼파라가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시너지가 실질적으로 나는 것을 숫자로 확인한다면은 주가에 긍정적으로 투자자들이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루닛은 루닛 인사이트하고 루닛 스코프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존의 루닛 인사이트 관련해서는 잘 이제 매출을 일으키고 있었죠. 그래서 시장의 기대치를 어느 정도 만족시켜 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그 레디오보틱스하고 새롭게 이제 교차 판매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한 것은 루닛 인사이트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루닛 주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앞으로 루닛스코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닛스코프의 그런 계약 그러니까 ADC 아니면 면역관문 억제제 관련해서 빅파마와 협업을 체결한다면 그쪽이 훨씬 더 주가에 미치는 임팩트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주가는 거의 우려하는 사항들은 대부분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 회사에서도 루닛스코프와 관련한 계약을 현재 이제 많이 진행을 했고 이제 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에 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 시장에서는 이 정도 주가에서 계속 횡보를 하면서 그 이벤트가 터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볼파라권 인수까지 이제 깨끗하게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은 조금 더 루닛스코프 그 다음에 볼파라하고의 올해 안에 이제 시너지 효과 이걸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내년부터 나올 텐데요. 그래서 올해 가장 중심이 되는 이슈는 무엇보다 루닛스코프의 계약 체결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시장이 금리가 한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서 대단히 어려운 바이오 시장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가 생각한 대로 인하되지 않고 시점이 늦춰지면서 그 시점도 조금씩 늦춰집니다. 그런데 1분기 상황을 보면은 제약바이오 지수가 연초 대비해서 28%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이미 1분기에 거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약간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기업의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임상 결과 발표가 있는 회사들은 금리의 영향보다는 그런 펀더멘탈적 요인에 의해서 더 높은 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마 하반기에는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임상 관련 이벤트, 기술 수출 이벤트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그 기업의 포인트를 맞추고 기업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서 바이오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오히려 연말에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